서울 시내버스 파업. 다들 뉴스 헤드라인으로 보셨을 거예요. 출근길 대란이다, 노사 갈등이다, 매번 듣는 익숙한 단어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저희는 그 헤드라인 한 겹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파업에 숨겨진 비용, 과연 누가 또 어떻게 부담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서울의 혈관이나 다름없는 시내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꽁꽁 묶였고 도시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 이건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물론 임금 협상이에요. 월급 올려달라 이거죠.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이 그렇게 간단했다면 매번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겁니다. 진짜 핵심을 보려면요. 이 갈등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멈춰버린 도시. 먼저 파업의 표면적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지금 뉴스만 보면 노조와 버스 회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돼서 파업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죠. 네, 물론 직접적인 불씨가 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 거대한 빙산에 딱 보이는 부분일 뿐이고요. 진짜 문제는 그 물밑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학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얻으면 그 비용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파업으로 발생하는 이 모든 비용, 그 청구서는 과연 누구에게 전달될까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단순한 임금 분쟁을 넘어서.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인데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기본급만 월급으로 쳤는데 대법원에서 아니 꼬박꼬박 주는 보너스도 사실상 월급이야 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버스 회사가 줘야 할 돈, 즉 인건비의 기준 자체가 확 올라가 버린 거죠. 이건 그냥 월급 몇 프로 올려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용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판결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준공영제입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버스 회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데 만약에 적자가 나면 그걸 서울시, 그러니까 바로 우리 세금으로 메꿔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야 노선이 안 끊기고 시민들의 발이 편하니까요. 자,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시나요? 한쪽에서는 통상임금 판결 때문에 인건비가 폭탄처럼 늘어나게 생겼고 다른 한쪽에서는 준공용제 때문에 그 늘어난 비용을 결국 우리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두 개의 시스템이 정면으로 딱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번 파업은 그냥 노조랑 회사의 싸움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모순이 터져나온 거라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청구서. 그렇다면 이 복잡한 구조적 문제의 최종 비용은 결국 누가 내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비용이 가장 비싸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버스를 못 타서 불편한 것도 큰 문제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 숨겨진 비용. 결국 우리 모두의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라는 겁니다. 이 비용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지 한번 그 길을 따라가 볼까요? 자, 먼저 노조 요구대로 통상임금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버스 회사의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나겠죠? 그럼 준공영제에 따라서 이 늘어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됩니다. 결국 서울시 재정은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버스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승객이면서 동시에 늘어난 보조금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납세자로서 말 그대로 이중으로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파업의 진짜 청구서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날아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파트, 다른 도시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우리만 겪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 서울은 어땠죠? 파업이 터지면 그제서야 지하철 늘리고 이런 식으로 급한 불만 끄는 땜질 처방에 그쳤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계속 미루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해외 도시들은 비슷한 위기를 겪고 나면 아예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치는 근본적인 치료, 즉 대수술에 집중했습니다. 임금 체계와 재정 분담 원칙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은 기본급과 수당 체계를 손봤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재정 상황이나 생산성에 임금을 연동해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법적 권리는 당연히 존중해야죠. 하지만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 시스템 전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면서 충격을 흡수한 겁니다. 위기를 관리하지 않으면 위기가 제도를 바꾼다. 이 말, 지금 서울의 상황에 던지는 정말 따끔한 경고 아닐까요? 반복되는 위기를 그냥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결국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버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더 현명한 노선 설계. 이쯤 되면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까라는 설계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비용을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질문은 정책 결정자, 노조, 회사,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분명한 건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는 방식으로는 이 해답을 절대 찾을 수 없다는 점이죠. 제도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 위에 서야 한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야는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냉철한 계산을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노선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